완전히 다른 시각, 정치의 혁신을 제안한다. 생방송 정치본색입니다. 오늘도 두 분 패널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순항할 것이냐, 아니면 난항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자, 제 오른쪽에는 한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김준혁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대한민국 정조하게 돼가시고요. 이번에 또 수원에서 그 민주당 후보로 시장 출마했는데 아깝게 경선에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마지막 최종 결선에서 좀 떨어졌는데요. 예, 끝나고 나서 제가 아주 그냥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경선했던 후보 열심히 응원해서 2,960표 차이로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언저리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남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예. 교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는 경선에서 아깝게 2등을 했는데도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끝까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페어플레이하는 모습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예. 좋은 정치로 이제 국민들께 꼭 보답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 왼쪽에는 이경 대변인, 뭐 다들 잘 아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려요.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저는 당에서 대변인실에 이해찬 대표 제재 때 당 대변인실에서 이제 상근부대였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 맡았었고 지금 저 항상 무슨 대변인 맡고 있는데요. 김종현 경기도지사 그 선대위에서도 대변인 맡았었는데요. 지금 나머지 일 열심히 또 하고 방송 있습니다. 좀 출연해 달라고 연락드리니까 경기도 이제 인수위에 들어가셔서 맹활약 중이신데 활약이요? 그 일보다는 우리 방송 스픽스가 더 중요하다고 좀 와 달라고 하시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조금 이제 깔끄러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이제 비상 없는 우상호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 직접 출마도 하셨고 또 선대위 대변인도 하셨고. 이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해안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정보 또는 좋은 이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리마인드 이제 6.1 지방선거인데요. 뭐 선거는 이미 오래 전에 끝이 났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국회의원이죠. 개항을 출마하는 문제가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사실도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짧게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이 출마를 이번에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고 어쨌든 그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방식. 제가 이제 고민했던 방식은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당시 후보가 아주 아깝게 졌었거든요. 근데 그 지고 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당시 신민당 후보들을 막 응원해가지고 8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한테도 이제 그 문자를 좀 보냈는데 이번에는 좀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다음 총선에서 한 비례 20번 정도 하셔가지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그 뒤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죽어라 해서 비례 20번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의견까지 좀 드렸는데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경기도 내 막 경찰들이 법카 조사하고 뭐 굉장히 압박을 넣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중에 하나가 저는 국회의원 출마이고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왜냐하면 이재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생각과 달리 이재명 후보의 어떤 등판을 적극적인 지지를 좀 하게 됐던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의견 말씀드리면 만약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개항을보다는 분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맞짱을 뜨고 뭔가 거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대선의 좀 연장선으로 제2라운드 대선을 오히려 이제 분당에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얘기대로 하면, 야, 재명이 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분당 가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음에 또 명분도 있고 하는 건데 좀 아쉽긴 하다. 아쉽긴 하지만 또 다른 일로 보자면은 뭐 개항해서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하여튼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었다면 나는 분당 가서 전사했을 거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제가 사석에서는 좀 했었습니다. 그 비슷하게 좀 이어서 여쭤보면 이제 분당이냐 개항이냐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강추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에 개항 출마. 우선 저는 첫 번째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그 당시 고문께서 인천 개항에 출마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했겠느냐. 전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졌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왜 이재명 의원을 개항에 보내놓고 왜 전국적으로 돌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우리 민주당 자체에서 특히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인천에 지역구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 한 곳만 빼고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의석수가 이제 2자릿수예요. 그럼 10명이 넘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7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6명, 7명은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저는 이제 결과론을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명 그 후보는 전국 도십시오. 인천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만약에 6, 7명 국회의원들이 원회까지 다 한다면 7명일 거 아닙니까? 다 모여서 정말 그렇게 한 힘으로 했었는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재명 의원을 비판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분당갑. 김은혜 의원 그 지역구 말씀하시는 거죠. 분당갑에. 근데 김병관 의원이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전 의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몇 표 차이로 진지 아십니까? 0.7%였습니다. 1% 차이도 아니었어요. 0.7% 차이로 정말 아쉽게 패배를 하고 거기서 지역구, 그러니까 원내위원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고문이 나는 지금 대선 후보야. 근데 내가 성남이었네. 그러니까 당신 물러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출마를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역에서는 우선은 좋아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재명 고문이 오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좋아는 했을 거예요. 뭐 지선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리고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럼 우리 민주당이요, 이렇게 아쉽게 떨어지고 지역 관리를 잘했고 평가도 좋은 사람을 대선 후보 위에서 내려오니까 너 물러나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이 뭐냐면, 저도 선거를 준비하는 후배 입장이니까 이런 것이 정말 맞을 것인가? 그럼 거기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나마 뒷말이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한마디로 지역에 준비한 사람은 너 저리 가라 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셨는데 홍연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하고 지금 방송을 처음 해보는데 네. 역시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거는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 친구 중에 제일 절친이 김영진 국회의원인데, 예. 이 친구가 이제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서 있다가 수원으로 왔었을 때 자기는 엄청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제 날라와가지고 그 팔달에서 출마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유세차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이번엔 당을 위해서 기여를 하지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냐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 지선이 졌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를 할게요. 지금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의 저는 뭐 완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 선거는 누구 때문에 이기게 된 거냐? 이게 난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기게 된 거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 부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부천 사람들은 김포공항 이전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이재명 후보와 또 관련된 인물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불어지면서 부천이 전체 다 민주당이 다 이겨버렸어요. 지금 그때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할 때 5시 좀 넘어서 역전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11시에 4시에 역전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표 차이도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봤는데 그 이유가 이 표 나오는 걸 이제 계산을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천 쪽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거의 몰표 나왔거든요. 물론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에 엄청 뛰어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 이긴 거야 막 이러고 이제 술자리에서 제가 농담도 하긴 했는데 부천에서의 어떤 승리가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를 하게 만든 거고 그것은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다. 예. 그 독특한 이제 논법입니다. 저도 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이니 이제 그 인천 계양보다는 분당에 출마했으면 오히려 처음에 그 왜 자기가 확실히 당선된 지역구로 갔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리는 좀 독특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나 저러나 저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대선 2라운드로 가져가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선거 결과가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커버를 하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 기대 이하로 참패를 했다. 그럼 대선 후보가 여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 그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예.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전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책임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재명만의 책임이다. 이래서 문제라는 거죠. 네. 솔직히 국회의원 300명 우리 중에 우리 170명입니다. 170명 다 책임 있죠. 본인 지역구의 그 전 지선과 본인이 중간에 총선을 개고 지금 지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관리 정말 열심히 잘했었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께서 그 정치 관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다른 사람 뽑고 다른 당을 뽑으면서도 구의원, 시의원은 또 선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줄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인 것인데 그럼 그만큼 잘 관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또 지도부 책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선 내내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가 있잖아요.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그 전에 그 조사 기간 있죠. 그 조사 기간 동안 지도부가 무슨 일을 벌였느냐.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2번 정도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리니까 뭘 몰라서 민주당을 잘 몰라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미스를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다. 두 번째로는 지도부의 책임도 있다. 세 번째로는 왜 이재명만의 책임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교수님께 약간 다른 질문 드리면 되돌릴 수 없죠. 뭐 역사 전공하셨는데 뭐 후회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 정도가 아닌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출마, 송영길 대표의 출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상할 만한 좀 최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였겠습니까? 상상할 최적의 시나리오는 송영길 대표가 부산시장 내려가는 거죠. 부산시장으로 내려가는 부산시장 가고 박영선 이제 이번에 출마 안 했지만 네. 경남지사 가고 경남지사로, 예, 경남지사 가고 저는 그 이제 뭐 개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뭐 된다면 뭐 제가 생각한 큰 그림은 이제 이재명 분당 가서 장렬히 전사 혹은 그리고 송영길 부산시장 박영선 경남지사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또 좀 뭐 추미애 의원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전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사하러 가면서 본인들이 전사하는 것과 함께
또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뭐 이런 게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경 대변인님이 그 선택적인 투표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이제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지만 이분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몰빵 해줬는데 우리가 잘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선명하고 뭔가 또 개혁적이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지역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좀 깨달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 또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역사를 좀 길게 보자면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또 지나가면서 더 단련하고 내공 쌓고 하면. 간단히 좀 질문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경남지사 박영선, 그다음에 부산시장 송영길, 그다음에 인천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청년, 뭐 이경 부대변인 같은 분들을 내셔서 여성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현실 정치에서는 실제 이게 구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큰 선거 있을 때마다 파격적으로 좀 가자. 그게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 변화될 주요한 내용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계파 간의 다툼이라든가 또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어떤 그 국민 전체라든가 지역 전체에 대한 이익보다 어떤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어떤 사고들, 기득권, 민주당 내 기득권들의 어떤 자기 중심의 사고들이 결국 이 판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에 지금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네. 역사를 길게 보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원래 집안 살림은 집안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살림은 국민의힘 사람이 더 잘하는 거고. 근데 집안 살림이 조금 알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찹찹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씀에 좀 위로가 됐고요. 근데 저는 아까 부산 큰 광역단체장에 왜 청년들 이렇게 아까 이경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한데 네. 왜 이경을 내보내냐, 왜 청년들, 왜 여성 이렇게 저는 꽂아서 내려보내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대되니까 좋은 건데 이건 전반적으로 차라리 도전할 수 있게끔 그 틀을 열어주는 게 맞지. 이걸 누군가를 선택적으로 꽂는다? 그러면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여기 소외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도전할 수 있게끔 프리미엄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천 방식이나 이제 또 공천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방선거 끝나고 돌고 돌아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586이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퇴출까지 돼야 된다고 했는데 586의 상징인 이제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두 번째 민주당 내 갈등을 봉합하면서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니 뭐 그 두 달 안에 바뀌겠습니까?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된 것이 가장 뭐 현실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전대협 동우회 방에 가끔가다 글을 올려요. 지난번에도 이제 뭐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격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읽어봤는데 나도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도 좀 막 하고 했었는데 이 방송이 좀 편한 방송인 것 같아서 저도 좀 편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원장 관련해 갖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좀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안을 보고서 금실이 누나 정도면 되겠네 막 이제 네. 우리 그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일단 인품이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는 안도 좋고 특히나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기 약속을 지키는 어떤 신뢰적인 모습이 있는데 저는 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아니 그런 건 게 아니고요. 예. 그 실제로 우상호 이제 의원은 뭐 인품이 훌륭한 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혁신을 해내느냐, 사실 심판으로 왔느냐, 아니면 정말 혁신가로 왔느냐, 단순 관리자일 거다. 저는 뭐 혁신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일단 8월 전당대회를 잘 관리하는 정도 수준에서 비대위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 일어나지 않게 말리는 수준이지. 네, 그런 정도. 예. 그 싸움의 본질을 좀 파헤쳐서 뭔가 민주당이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는 데는 역할을 좀 못할 것이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간이 짧죠. 여기서 뭐 큰 혁신을 바란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과하게 욕심을 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냥 관리 차원, 관리로만 두겠다? 그러면 너무 무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두 가지,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두 가지를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에는 없고 민주당에만 민주적이지 않게 있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중앙위원회입니다. 우리 중앙위원회가 우리가 컷오프 제도를 합니다. 중앙위원회가 이제 300명 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출마하는 사람 중앙위원회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수님은 아실까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선 중앙위원회 하면 국회의원들 이런 식으로만 먼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컷오프 사유가 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컷오프를 해요.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청년이 당대표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왜 그러냐? 중앙위원회에서 쥐도대도 모르게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컷오프 이 제도를 그 비공식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중앙위원회가 우리가 없어진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있어요. 당원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대의원 한 표가 그러니까 우리 대의원이 45%, 그 권리당원이 40%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5%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0표 정도를 행사한다고 합니다. 대의원이 몇 명이죠? 대의원은 지금 우리가 6천 몇 명인가요? 네, 각 그 지역위원회마다 대략 한 50명. 그렇죠. 50명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당 권리당원이 저희가 뭐 69만 명 그리고 80만 명 사이에 지금 이렇게 권리당원은 이제 매달 1,000원씩 지금 내고 있는 1,000원씩 6개월 이상을 내신 분들 납부해야 권리당원으로 자동으로 이제 권리가 내가 생기는 표 행사하기 이전에 6개월 전에 그 이제 매달 1,000원이나 2,000원씩 그걸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이 이제 권리당원인데 이 권리당원이 40%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60명이 한마디로 1대1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의원이 너무 과대표된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없앤다라고 저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만 걸고 민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국민의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청년 당대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잘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전할 수 있고 기회가 열리는 건데 우리는 없다. 근데 이걸 없앤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우리 뭐죠? 비대위원장이 있는 동안에 약속했던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정말 많이 한 것이다. 그런데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거 두 개 다 본인이 말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서로 우리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워크숍 모여서 그리고 이제 원외위원장들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이 워크숍에서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의견 수렴만 하겠다. 이 정도로 끝내면은요. 민주당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는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뭐 탁 가슴에 와닿는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비민주적 요소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원들이
당원들이 내 표가 행사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주인은 대의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중앙위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는 이거를 깨야 된다라는 것이 혁신이죠.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대의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당원 중에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선정해서 네, 그럼 지역위원장이 바뀌면 대의원도 거의 바뀐다고 보면 네, 됩니까? 바뀝니다. 네. 이제 말씀하실 예. 내용. 아까 제가 이제 우상호 의원 관련해서 뭐 관리자, 단순한 관리자라고 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혁신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고요. 조금 전에 이경 대변인 한 이야기는 되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혁신안을 좀 내놓았죠. 그 혁신안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의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의원 제도를 완전히 지금 폐지하고 당원만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또 딱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또 좀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좀 덜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 당원이 진짜 많습니다. 예. 영남 지역은 민주당 당원이 좀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남 지역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가 좀 사실은 또 명분상으로는 있기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은 대의원 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번에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 그 룰은 수정하겠다. 룰을 조정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룰이 중앙위원회에서의 어떤 컷오프 제도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이 많은 표를 갖고서 실제로 그 당원들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당대표를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파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격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혁신가냐 관리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자체를 갖다 완전히 없애는 안은 전당원 투표위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수정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정당혁신위원회에서 당원 50%, 대의원 50%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의원 20% 그리고 권리당원이 약 한 45%, 50% 그리고 나머지 일반 당원 또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합리적인 안을 저희들이 참 몇 달 동안 만들었었어요. 이미 제출돼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제출되어 있고요. 당에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비대위가 저는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난번 정당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혁신안을 그대로 받으면서 비대위를 갖다가 운영하게 한다면은 저는 큰 반발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비대위 그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조정하자 바로 잡자고 하니까 이재명 당 대표 만들려고 지금 작전 서는 거 아니냐 이게 기획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갑자기 이렇게 번져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맞아요. 우리가 작년에 그 정당혁신위원회를 할 때 그 정당혁신위원 그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이재명 당시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사람이 구성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닌 상태에서 우리 그 당시에도 정당혁신,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와서 그 민주당 비대위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 만들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의원 제도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건 그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혁신해서 바꾼다는 게 뭡니까? 당원과 권리당원에게 더 힘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재명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즉 우리끼리 모순이에요. 이거는 즉 이재명 지금 의원은 당원과 권리당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찍어서 구성한 그 대의원들이 이것을 막고 있어.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대 60 구조를 지금 퍼센트를 40에서 45%, 40% 이것을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대의원 한 표당 권리당원이 20명당 3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조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이번에만 바꾼다.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만 바꾼다라는 거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재명 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이재명이 더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이재명 위에서 이번에만 살짝 이 룰만 살짝 바꿔놓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오해를 불렀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위원회 제도 이거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컷오프 제도 중앙위원회 저는 누군지 모른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이 되면은 다 아는 거겠죠. 이 중앙위원회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대표되는 부분은 이건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로 저도 전국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조절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전 중앙위원회 제도는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중앙위 제도는 없는 게 맞다는 의견 정도로만 하고 지금은 이제 대의원과 이제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한 것과 전혀 관계 없다.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룰을 변경해서라도 당 대표를 만들겠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중앙위원회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거고요. 예. 자, 중앙위원회 제도 때문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계파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앙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컷오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위원회는 국회의원들도 들어가 있지만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어느 계파 쪽 사람들이 이렇게 당선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각 도당이 어떤 특정 계파 쪽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그래서 그 도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특정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기초자치단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더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지역에서 신뢰를 잃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위원회 제도가 이게 결국은 특정 계파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혁신안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함께 숨어져 있는 거예요. 가령 지난번에 저희들이 혁신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였냐.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3선을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혁신안을 내세웠는데 이 안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아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3선들은 무조건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법이 아니라 내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인데 민석 형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오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형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그 누구 밀까 그랬더니 당연히 이재명이지. 그래서 형 이재명 되면은 형부터 못 나가게 할 텐데 그랬더니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지. 아마 정성호하고 나를 제일 먼저 날릴 거야 그러더라고. 이제 농담 삼아.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당 대표 이제 선거로 지금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죠 이번에 당 대표로 출마하시죠? 저는요.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당연히 출마 당원들이 하라고 하고 본인께서 의지가 있으면 출마하는 게 맞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깝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대선 후보 앞으로의 대선 후보 이재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재명을 사용해 버리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고민도 솔직히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우리 이제 민주당 진영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다 욕을 많이 먹긴 먹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해 버리는 게 맞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게 맞다 아니다.
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재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선 의원입니다. 아무리 그립감이 잠깐만요. 네. 이거를 짧게 확 아니다기도 하면은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립감을 정말 강하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다. 그리고 그러면 대선 후보로 갑자기 급부상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도 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됐어요. 근데 그립감이 강력하게 발휘되지 않았어요. 옆에서 막 당대표를 흔들기를 막 많이 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지금 시끄러운데요. 만약에 흔들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총선에 좋은 결과를 못 났어요. 이건 최악의 상황도 저는 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서 사랑하는 그런 당원으로서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솔직하게 저는 그제까지는 무조건 당대표 나가야 된다라고 했다가 많은 의견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낮에 계속 많은 의견을 듣고 어제 저녁에 지금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혼란에 어제 저녁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여기선까지.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게 나는 처음에 출마를 안 하고 DJ가 1971년에 했던 방식으로 전국 다니고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 총선에서 비례 20번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 자연스럽게 당대표가 아니 그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을 원하는 그 사람들 0.7%로 졌지만 그 이재명을 원했던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경 대변인 생각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런 발언 이거 하는 거 되게 용기 없으면 못 하는 발언이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진짜.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팬덤 적지 뭐 여러 이야기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 저 수원서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원 민주시민 모임 저녁 때 이제 저 닭갈비집에서 좀 만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밖에 시간 안 된다 그랬더니 오늘 저 중심으로 이제 약속을 좀 잡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재명을 이번에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재명 대신에 우원식 의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다음에 총선을 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있게 되면 이 모든 원망이 다 이재명한테 갈 거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재명이 다음 당대표 선거로 나가는 데 있어 대선 후보로 나가는 데 있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아닌 이재명 의원이 아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로 나가고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뭐 또 안 좋은 것도 또 좋은 것도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연대하면서 같이 가되 그러나 모든 그런 그런 오욕을 뭐 또 이제 이 잘못된 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혼자 뒤집어 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둘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데 진짜로 비공식적으로 이재명을 그 대선 후보로 밀었던 사람들은 진짜 비공식적으로 이런 고민을 진짜 합니다. 이게 솔직히 진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 파도 치는데 이재명을 던져놓는 것이 맞느냐 그런 고민이 진짜 갑자기 들더라고요. 일단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 출마 얘기 이제 나오니까 지금 이제 7080 역할론 또 79세대라 그러더라고요. 70년대에 90년대 학번 이분들이 실제로 출마를 하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 이준석 대표처럼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그 7080 뭐 지금 최근에 뭐 강병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년급제가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경험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50 이전에는 정치 일선에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충분히 바람도 불고 뭐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경험, 또 더 많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당대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정말 해방 이후에 오늘까지 오면서 물론 해방 이전부터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독립운동서부터 시작해서 풍잔노숙을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온 그런 정말 뛰어난 정치 세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런 정치 세력을 이렇게 막 끌고 안고 가기에는 자기 어떤 역량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세대 교체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근데 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든 저렇든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그 정풍운동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투쟁에 있을 때는 정당을 자기 비판을 하면서 당을 쇄신한다. 근데 이게요 잘못됐어요. 그 바람이 위에서 아래냐 아래서 일으켜서 위로 올라가는 애거든요. 근데 이준석은요 지금 정치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준석은요 아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풍운동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위에서 꽂죠? 7080을 왜 지정을 하죠? 만약에 7080 우리 교수님 소년급제 말씀해 주셨는데 소년급제요 본인들이 당당하게 출마를 해서 7089 나 당대표 출마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되면 되는 거죠. 왜 위에서 꽂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하면서 자, 이 사람 당대표 한번 출마하세요. 기회 주시죠. 이게 뭡니까? 저 80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럼 아주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것도 누가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 저는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모욱 의원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제 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뒤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뒤에는 더 시끄러울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출마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7080 얘기 나오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세대 교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과연 이게 혁신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기득권이냐 아니면 뭔가 정당을 근본을 뒤집을 만한 혁신적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느냐 이런 생각이 좀 덜 들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세대교체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너무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바람이 정당의 정풍운동의 핵심이 돼야 되지 위에서 나이 많은 사람 빼고 나이 좀 어린 사람이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것은 똑같은 기득권의 교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불만을 자주 얘기하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정당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혁신성을 갖고 있느냐 국가의 미래, 정당의 미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아직은 학습이 더 필요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뭐 비판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뭐 인기라든가 이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상대편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아니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지역위원장들 힘은 여전히 세요.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이렇게 뭐 이야기해 갖고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갖다 지지하고 옹호하게 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정치의식 수준이 이제는 뭐 예전에 그런 방식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당대표들이 야 이렇게 가자 그러면 뭐 무조건 다 가는 이런 방식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서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7080들의 움직임은 찻잔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586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586이 아니시니까 좀 과감하게 한번 비판을 좀 해보시죠. 586도요. 솔직히 저도 586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세대,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느 나이에 있다. 무조건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7080이라서 젊으니까 다 혁신적이고
예전에 과거의 운동권이야 586이야 그러면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저 이거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86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쪽 프레임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힘 프레임인 거고 보수 언론 우리 지금 뭐 보수 언론이 전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그쪽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프레임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건 아닌가. 586이라고 무조건 보수적이고 586이라서 이걸 혁신하지 못한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당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누구나 도전을 해서 해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팬덤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팬덤도 능력입니다. 당원들이 우리 정치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바라봤을 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 높은 수준으로 그 사람한테 팬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솔직히 능력도 없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팬이 되겠습니까?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대변인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이 제가 비판적 시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어서 비판할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지는 하여튼 좀 더 있다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근데 뭐 벌써 이게 조금 있으면 끝나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일단 헤어스타일을 제가 좀 잘 정리하고 와야 될 것 같고 염색도 다시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이틀을 술을 안 먹고 왔는데 앞으로 더 잘 준비해 갖고 오고 싶고요. 제가 586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야말로 586 우리 다 586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지만 나이가 젊다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586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586들요. 아직도 그 개혁의 어떤 열망들을 갖고 사는 586들 무지 많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그 나가서 배지 달고 국회의원 돼서 뭐 권력 누렸던 이 586들하고 그 안에서도 뭐 좋은 586들이 있고 또 기득권 계속 유지하는 586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586을 무조건 다 그냥 뭐 작살내야 된다. 이건 절대 동의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얻었는데 내가 과연 잘했느냐.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개혁의 어떤 일선에서 정말 국가와 또 시민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낚시하러 다니는 게 제일 낫다. 다선 하신 분들은 그냥 좀 물러나실 게 맞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86을 싸잡아서 이렇게 몰아서 그만둬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고 사실은 재선 이상이 되든 3선 이상이 되든 국회의원 한 2번쯤 하셨던 586들은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좀 열어주고요. 아직 국회의원 또 하지 않은 또 생각이 젊은 586들은 또 새롭게 원내 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젊은 사람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당에서 공천을 주고 이러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신구조화가 이루어지겠다. 뭐 그건 뭐 아주 좋은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재선 이상은 좀 다 나가달라. 3선 이상까지 할까요? 아니 뭐 재선까지야. 하죠. 뭐. 근데 재선이어도 좋은 또 열심히 하는 586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내보냅시다. 2번 정도 하셨으면 내보내고 오히려 젊은 피가 이제 자연스럽게 수혈이 되어서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길,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좀 드리면 이러나 저러나 이제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제 보수 언론 탓이든 실제 갈등의 양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또 반영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만큼 민주당 내에 가면 그렇게 갈등이 심각합니까? 선거 이후에 네. 승리한 당은 승리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고 패배한 당은 패배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다 갈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갈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라는 사람 독특한 캐릭터를 만난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안 하면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민주당의 그 모습이 지금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민주당이요, 지금 저는 갈등을 해야지만이 정말 쇄신을 하고 달라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예전과 똑같이 결론이 난다면은요, 민주당 다음 집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경 대변인 말씀은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갈등은 우리가 다 수용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민주당 이제 어떻게 하면 삽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흔들리면서 피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발 좀 자기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다가 지금 비대위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중앙위원회 제도 문제하고 대의원 제도 수정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 8월 당대표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당대표 선거든 최고위원 선거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안을 확정짓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민주당의 새로운 발길, 또 향후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가장 혁신적으로 제도 개선, 당원의 의사 반영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정치본색 모두 끝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 정치의 혁신을 제안한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